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마저 삭감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쉬는 날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의사협회 새로운 지도부가 오늘 출범하는데요. 이면택 신임 회장이 강경파 가운데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의정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이면택 신임 회장 오늘부로 이제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앞선 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다가 그땐 낙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연일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때렸다. 이렇게 공세를 펴면서 65%가 넘는 큰 득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는 이면택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 갔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입을 틀어막히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65%를 넘게 얻었다. 회원들이 강경파에 표를 줬고 그럼 이제 이 당선인은 그에 따른 행보를 보이겠죠. 자신들에게 표를 준 회원들의 뜻을 따를 건데 이면택 회장은 당선 전부터 이 주장이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라는 주장을 폈어요.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사과는 물론이고 복지부 장관도 경질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걸기도 했고 며칠 전 총회에서는 의료농단,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갔고요. 네. 정부가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새 회장 체제로 가면서 의협이 새 집행부 인선도 마무리 지었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정부에 대응할 법률 검토를 위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을 4명으로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출범 직후 앞으로는 의협뿐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도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있죠. 그 전공의 측 사람인데 정책이사로 선임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의료계 안에서도 이렇게 초강경파 회장이 의협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뜻을 강하게 관철한 필요는 있어도 국민의 반감을 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협을 중심으로 꾸린다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보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고요. 네, 각 대학들이 정말 마감 날까지 종일 긴박한 모습이었는데요. 보니까 국립대하고 사립대 낸 게 많이 확 갈려요. 그러니까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이런 8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딱 절반 뽑겠다는 변경안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반면에 사립대는 대부분이 증원된 정원 그대로 100%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울산대, 성균관대 등 여기는 증원분의 88%만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좀 숫자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빅5 병원들하고 연계된 의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련병원들의 교수들을 의식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제출된 규모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1,500명에서 1,600명 선이 될 것으로 지금으로선 전망이 됩니다. 그럼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에서는 한 400명 정도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정원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의협 이면택 회장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증원을 백지화하겠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곧 확장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원이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냈어요. 네, 이게 앞서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여기에다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포함해서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걸었었어요. 1심에서는 이게 그대로 그냥 뭐 정부 쪽으로 힘이 실렸었는데 네. 항고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각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그 2,000명을 내세우는 근거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건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재판부가 이게 절차를 좀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지 정원 승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번 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뭐 결정이나 명령은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어제는 그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하루 진료를 중단한 날이잖아요. 네. 이날 여기 모여가지고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한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의 그런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진단에 기반한 것이고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대부분이 공감을 했는데요.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도 정부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애초에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발제자로 참여한 한 전공의가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형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그러려고 고민을 했는데 전공의들이 마치 국민의 공곡의 적이 됐고 하루하루 병원에서 멀어지면서 몸을 기댈 곳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대표자 한두 명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좀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어느 곳도 전공의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말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다시 그런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에서 노동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어요. 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40분가량 얘기를 했는데 이 원내대표들이 만나기까지도 직전까지 뭐 회동 여부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의장 주재로 겨우 만났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전날에 영수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더라면 상황이 좀 나았을 텐데 네. 그때 결국에 아무런 변화 없이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치열하게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5월 2일, 29일 이렇게 두 번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등 법안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긴 열되 정치적인 현안은 빼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라는 입장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언한 날짜가 2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네. 그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사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는 의장님이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도 저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장에게는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는 그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이 이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의 핵심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될 텐데요.
사실 범야권 의원들만으로도 숫자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일각에서는 뭐 일부는 총선 패배 이후에 좀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네, 어제 그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론화의 시민대표단이 투표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복지부의 재정 추계가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다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투표로 나온 일이고 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임안을 이행하는 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싫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안건의 이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이렇게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은 소득보장안, 재정안전안 이렇게 가는데, 마치 재정안정안이라는 이름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 소득보장은 좀 개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라서 이 이름 자체가 한쪽에 쏠려 있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복지부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게 영수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 여당이 앞으로 개혁안 처리에 좀 나서도록 독려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였는데,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 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2대 국회라는 용어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윤 대통령의 발언은 21대에서는 논의를 안 하고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이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김성주 연금특위 야당 간사는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의지가 없이 22대를 거론하는 건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것이다. 정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은 결국에 보건복지부의 몫이 됐는데요. 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정부 입장은 이건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결정이 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공식화했어요. 네, 홍보수석실 중심으로 시점,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연다고 하는데요. 그 취임 2주년이 10일이고 그게 다음 그 금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질문 받고 대답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언론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게 그런 기자들과 김치찌개 환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시 또 보일 수도 있고, 사장단 간담회,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도 대통령실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왜 민정수석실을 왜 부활시켰는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민정수석실이 왜 없어졌냐면, 그동안 뭐 여론 파악, 사정 총괄, 공직비리 감시 이런 것들을 담당해온 기관인데, 윤 대통령이 이게 마치 사정기관을 장악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법 위에 올려놨다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2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 건지 이제 민심 청취 기능이 사실상 절실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운을 띄운 거죠. 그래서 조만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서 기존의 비서실장 아래에 있던 공직기관과 또 법률비서관실을 옮겨가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민정수석실 이름은 그대로 민정수석실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법률수석실, 뭐 민심수석실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후보로 이제 몇몇을 놓고 막판 검증 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인물 몇몇이 전부 검찰 출신이긴 해요. 그래서 민심을 듣겠다고는 하지만 법률수석실이 사실상 특검에 대비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중 외교당국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사실 이번 정부 기조가 한미일 동맹은 공고히 하면서 한중 관계에는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기류가 변하면서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늘려가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끼리 또 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지난 2월에 전화 통화를 할 때 왕이 공산당 외교부장이 조태열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었거든요. 우리 측도 이에 화답을 했는데 최근에 일정을 조율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양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난 딱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기 가장 적절한 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호 주중대사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어요. 이번엔 취재진의 공관 출입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빚어졌다고요? 네, 주중대사관 측이 지난 29일에 공지를 띄우면서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 어떤 공지냐면 이게 베이징 특파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5월 1일부터는 특파원이 대사관 출입을 해야 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그리고 왜 취재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 신청을 대사관에서 검토한 뒤에 출입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파원들의 의문이 쏟아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사관은 일단 보안을 이유로 들었어요. 보안 때문에 출입에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특파원들은 이미 인원이 다 정해져 있고 신변도 다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갑작스러운 보안 문제가 무엇일까 의문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재호 주중대사의 얼마 전에 있던 갑질 의혹 취재와 관련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정재호 대사가 주재관에게 폭언,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고요. 외교부가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서 조사를 실시했고 특파원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취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사관들이 이런 상황을 차단하고자 그런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주중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추라 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최근의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서 이거를 따져서 가불가를 통보를 한다라는 거는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정재호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 나온 대응이기 때문에 불통을 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행위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방위비 협상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어요. 네, 한국과 미국이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타임지와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부유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일 때도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했었어요. 2019년에
전년도 분담금의 6배 가까운 액수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을 끝냈고 때문에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면 사실 예고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서둘러서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럼 이걸 다 엎어버리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돌연 연기했어요. 어떤 네. 배경인가요? 어제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이었거든요. 전날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또 후보자들 비전이나 운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당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3일이었던 걸 9일로 연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내일 공고를 다시 하고 5일에 후보 등록을 받고 닷새간 선거운동을 하고 9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 이 원내대표 두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의원이 실제 원내대표가 된다면 결국엔 친윤 책임론을 피해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윤계인 윤상현 의원도 이철규 의원을 겨냥해서 총선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벌을 받을 뿐이지 상을 받을 뿐은 아니다. 이렇게 직격했고요.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이제 좀 나서서 출마해야 된다.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요. 좀 나와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된 것처럼 여당 비대위원장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내대표도 지금 사실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상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후보군을 내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는 협력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창당할 때도 그렇고 선거에서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며 확고한 협력 관계이고 생산적 경쟁 관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의석수 선거 때도 그렇고 범야권, 범민주 이렇게 통칭을 하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너무 이제 완전한 일체 형식으로 덮여지는 건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수순을 밟겠지. 이런 일각의 눈초리에 대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민주당하고도 굉장히 좀 미묘한 사이이긴 해요. 협력이 필요하지만 당장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도 균열이 감지가 되는 게 원내 교섭단체가 20석 기준인데 조국 혁신당은 이 기준을 맞춰서 교섭단체가 되려고 했고 민주당도 선거 전에는 기준 의석수를 낮추자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 후에 이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국 대표의 존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특검 도입을 두고도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고 그래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 3당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연대는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서 송교안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법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괄적으로 법에 합치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그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노동법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노동법 밖에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건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나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이런 기본 조항에 대해서 줄곧 배제돼 왔고 이렇게 전체 총 종사자 수의 18%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특고직이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적인 개선이 따라가야 되고 또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 만큼 출근 정체는 거의 없었지만 오전 교통량은 꾸준히 많았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도심 주변으로 정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부근과 시청역 일대를 포함해 세종대로 부근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일대로는 현재 집회로 인해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기름 램프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철마 4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소양 1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에게 접근해서 불법 촬영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보통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가지 않죠. 근무하지 않죠. 근데 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공립학교에서 사무 보조 형태로 의무복무원을 일적으로 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피해자는 교사인 거고 3월 한 28일쯤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저기 있는 지역에서인 거고. 그래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교사가 피해자이지만은 이 학생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사가 피해자이고 관련된 처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절차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어떤 관련된 범죄들은 이 어떤 게 발생을 하면 바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그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선진 나라들은 학원 자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거기서 상당히 비읍한 부분만 외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징계위원회라든가 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형사법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게 교육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가 교사라 하더라도 일반 성인처럼 되면은 오히려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절차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다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이게 헌법상으로도 학원 자치가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게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이 가해자가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들키자 오히려 협박을 했다면서요. 협박이라고 하면 뭐 누구를 위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협박은 자해하겠다는 협박이 제일 많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아주 처절하게 아주 처참하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 협박입니다. 이런 방식도 협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경북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연달아서 또 발생을 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경북의 한 고등학교 두 곳에서 3월 6일, 3월 16일 조금 왜 이런 게냐면 조금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는 네. 학기 초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재배치되고 뭐가 서로 낯선 것이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학생 간의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학년 초에 발생을 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3월 6일 발생한 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고 3월 16일은 아마 필통을 개조한 형태의 그런 불법 촬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가해자 같은 경우는 학생이었던 학생이었던 거고 거죠. 피해는 교사였던 거군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의 지위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법상의 학생의 지위와 형사법상의 게 애매합니다. 14세 촉법소년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그 나이가 학교는 몇 살이겠습니까? 대충 중학교 1학년, 2학년. 네. 그러면 그놈 아동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청소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애매하죠. 청소년 아니에요? 청소년이죠.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본 사실로 인식을 하시고 근데 가해 학생하고 피해 교사를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처벌도 약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왜 그 중학생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학교는 퇴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의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러면 받으려는 학교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나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퇴학이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했는데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돌고 돌다가 머무르는 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은 큰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동선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이쪽 수업을 들어가면 피해자니까 가해자인 학생은 다른 쪽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 구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서의 처리 지침이 없거나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여교사 이런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도 피해가 있으면 굉장히 큰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도 갖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포뮬라한 형태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해 학생이 촉법 소년이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촉법 소년이니까 13세인데 중학교 1학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거를 범죄라고 부를 수 없고 비행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근데 현대의 범죄의 이론이나 이런 것은 이미 10세 넘어가면 그것도 범죄다. 근데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이 뭐냐 그건 아니다. 그냥 비행이자 일탈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어린아이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빈번하다는 게 참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빈번한데 통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 통계를 만들지 않죠. 왜? 어느 학교가 몇 건 있다고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더 많아? 안 돼. 우리 이거 공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무마되는 게 훨씬 더 많고 네. 제가 들은 건 사립학교는 더더욱 공개 안 되고 그럼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성교육 하겠다고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아, 그럼 성교육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왜냐? 거군요. 우리 학교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야? 아,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죠. 교권 추락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교원 지위라든가 이런 문제, 서희초등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당장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교실로 들이닥쳐갖고 멱살잡이하고 이건 뭐 그런 문제까지 다 합쳐갖고 지금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육도 부재고 교권 추락의 이유도 있다. 이웃도 있고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를 꺼려하는 교육 풍토도 분명히 문제다. 예. 네. 근데 또 여기에다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또 최근에 무더기로 삭감됐다면서요. 아까 경북도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그겁니다. 그것도 있는 것도 확 잘라갔는데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아니 경북도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걸 많이 올리면은 경북도가 더 위험한가? 경북도가 더 많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예산만 깎아서는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인식도 이해는 하는데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죠. 예.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될 텐데 이 불법 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는 날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아이들 검색으로는 요만한 단추 같은 것도 여기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은 더 잘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손목시계형, 라이터형부터 시작해서 지우개형 뭐 이런 형태의 컵 같은 것도 많은데 네. 교사들이 너무 공포스러운 겁니다. 한번 그렇게 피해를 그렇게 하면. 했어요. 근데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데 규제가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없습니다. 왜 규제가 없냐라고 이제 보통 네. 이런 산업 관련된 부서의 얘기는 그거를 산업적으로 쓰는 많이 규제하면 그 산업적으로 파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발전을 뭐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있다라고 건가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보호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한 규제는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추상적인 추상적인 어떤 기술 발전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걸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뭐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근데도 법은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 근데 매번 상임위에서 아웃되는 거죠. 아, 법은 현재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이 올려놨습니다만은 네. 필요성을 좀 느끼고는 있는 거군요. 그런데 반대가 심한 겁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에서 교육 자치를 하려고 그 자체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시키는가를 얘기합니다. 교사한테 이걸 맡겨서 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네. 이런 걸 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죠. 상담 전문가를 배치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육 자치 중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루 분포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과 이런 일탈에 대한 처벌을 같이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걸 공론화하는 거를 전통적인 교육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신다는 겁니다. 네. 왜냐? 이건 교육 영역이 아니다. 이건 범죄 영역이다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속도나 인식 속도라면 이거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거를 예를 들면 SPO 같은 경찰한테 맡긴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슨 그게 전문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범인 잡는데 아이들은 범인이기 이전에 피교육 배워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폭력 등 여러 문제를 대비해서 왜 무기를 소지한 학교 보안관을 두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관 역할을 좀 더 키워보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자나 그냥 길이나 건너주는 이런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화된 분들이 전진 배치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같이 뭐 무기를 소지한 거는 아이들이 저걸 좀 무기를 가져와서 총 쏘는 것 때문에 해는 것도 분명히 미국에 있지만요.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을 배치하는 것. 그래야지 교육이 내실이 있는 거지. 네. 이건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뺑뺑뺑 돌다가 더 나쁜 범죄자가 돼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때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괴팍한 성격이야 라고 할 때가 있죠. 괴팍하다는 붙임성이 없이 까다롭고 별나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괴팍하다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괴팍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단어의 경우에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우리말 규정에 따른 것 때문이지요.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한 단어인 꾀까다롭다라는 고유어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꾀까다롭다에서 첫 번째 음절 꾀의 모음은 오이, 왜와 오에, 왜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마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라는 뜻의 부사 꾀를 연상해서 모음 오에, 왜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때는 모음 오이, 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꽤 까다롭다는 괴상하고 유난히 까다롭다라는 뜻이고요. 속이 좁고 성격이 꽤 까다로운 남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사 꾀를 써서 까다롭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할 때는 꾀와 까다로운을 띄어서 쓰고요. 또 꾀라고 말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까다로운 성미라고 발음해야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일부 지역으로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밤까지 호남권에 약간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5에서 10mm 정도로 아주 약하게 오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제주도도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에서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흐리다가 구름량이 약간 줄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무난한 날씨인데요. 동풍이 유입되는 동쪽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 예년
전년 수준의 기온이거나 조금 낮은 수준의 낮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24도, 강릉 19도, 대전 22, 전주와 대구 각각 20도 등 전국적으로 16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등 18도에서 26도로 가벼운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권 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남해 먼 바다와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4m 안팎으로 높겠고요. 내일부터 서해상의 안개가 짙어집니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이 매주 하루씩 휴진에 이어 개별 사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의사협회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562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 품목의 합산 수출액은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즉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 시흥시의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첫 소식부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기둥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어야 할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이는 50m가 넘는 교량 상판이 약 8m 높이 교각 위에서 무너져 내린 건데요. 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곡동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고, 교각 공사 중에 콘크리트 빔 구조물 9개가 추락하면서 밑에 있는 차량 총 3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겠는데요. 맞습니다. 당시 상부에는 6명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한 명은 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도 공사 현장 근처에서 차를 몰다가 이 사고 현장에서 파편이 튕기면서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는데요. 경찰은 오늘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더 자세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복무기간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던 한 복무요원이 첫 신고자로 나섰어요. 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업무 실수를 하자 간식 먹는 걸 트집을 잡습니다. 센터장이 쏟아댄 말들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싸가지 없는 X들이 말도 없이 계속 앉아서 처먹고 자빠졌어. X들이 개념이 없어. 건방진 X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무 초반부터 이런 폭언들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확 X 죽여버릴 수도 없고 내가 무슨 힘든 업무를 시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폭언들을 해어나갔고 그런데 네.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57명 중에 무려 반이 넘습니다. 63%가 갑질 또는 괴롭힘을 겪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이탈하거나 이직할 수가 없는 지위이기 그쵸. 때문에 무조건 소집 해제까지 꿋꿋하게 버텨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고 오늘부터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박 씨가 첫 신고자로 나선 거고요. 네. 박 씨는 이제 피해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복무요원은 괴롭힘 사실을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복무기관장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볼게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K패스가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부가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K패스 사업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그리고 저소득층은 53% 돌려줍니다. 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만 환급이 되고요.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을 하더라도 환급이 됩니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는 카드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체크카드이다 하면은 연결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는 이월 결제 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K패스 사칭 앱까지 등장했다고요. 벌써부터 사칭 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K패스로 대체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후에 누군가가 지난달 4일에 가짜 앱을 만들었고요. 앱 마켓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무려 10,000회 이상 다운로드가 이미 됐고 앱에는 후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후기를 보니까 정부 사업이 광고 투성이다. 유료 결제를 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 불만 섞인 리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해당 앱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한 앱으로 피싱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만 봐도 탄소중립 7.포인트 신청 가이드 앱에서 소비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에 결제를 유도했었는데 당시에도 환경부는 정부는 공식 앱을 배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피해 당하시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하고 앱을 설치해야겠네요. 네. 전화금융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현금 수거체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실 겁니다. 일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몰랐다고 무죄냐 하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학생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1년 10월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받은 뒤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A씨는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SNS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라고 속였고요. 1심은 A씨에게 범죄 인식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입금하다가 ATM 기계가 고장이 나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것을 무죄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B씨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서 문제의 업체에 입사를 했고 면접을 보거나 직원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한 건당 20에서 30만 원을 떼고 나머지는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구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요.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금 수거책도 엄중하게 처벌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최소 2번에서 3번 전달 행위에 가담을 한 경우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만약 계속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오면 피해 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 FC 목포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K3 리그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에서 강릉의 박선주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대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이 박선주 선수의 아내는 이번 일로 인해서 K3 이하 리그의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안전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4년 K3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박선주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지만 전반 35분쯤 헤딩 경합 과정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 후에 쓰러집니다. 당시 충돌로 이마에 뼈가 드러나 보이고요. 6cm 정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네.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박선주 선수를 이송한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이마저도 들것이 들어갈 트렁크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박선주 선수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중계 화면이 틀어져 있었는데 거기 댓글창에서는 응급처치가 왜 이러냐, 선수들 보호 좀 제대로 해달라 등 팬들의 항의도 쏟아졌고 네. 이를 본 해설자 또한 K3 리그가 동네 체육대회도 아니고 전국 단위의 리그인데 이런 처리는 많이 아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내분은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급차 한 대가 현장에 있었지만 남편은 승합차로 이송이 됐고 그 차 안의 환경은 부상당한 사람을 이송할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장에 있던 응급 구조 차량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규정상 구급차가 장내를 이탈할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대요. 네. 그리고 차량에는 의료 인력도 동승하지 않았고 심지어 뒤늦게 아내가 출발을 했는데 해당 차량보다도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들것조 요원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라서 들것을 제대로 들지도 당시에 못했고 조금 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인지를 하고 규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고 구단들과 상의, 검토를 거쳐서 보완할 계획을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무늬만 규정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역대 8번째로 많은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획득한 주인공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46살 챙세핀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리건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투병으로 머리를 밀고 기자회견을 한 그는 라오스에서 태어나서 94년 미국에 왔습니다. 8년 전 암 선고를 받은 뒤론 일을 하지 못했고요. 최근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로
8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챙은 돈을 쓸 시간이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저는 암과 싸우는 중인데요.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요. 아내의 친구와 함께 20장의 복권을 샀는데 느낌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당첨금은 아내와 친구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을 위해 좋은 의사를 찾는 데 쓸 거라고 합니다. 이번 상금은 전체 복권 중에서도 8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이번 복권에 희망이 간 것처럼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챙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서울 충무로의 간판극장이었던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폐업한다고요. 아쉽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는 극장 사업부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속적인 적자 해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 해온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됐고 9월 30일 날 종료가 됩니다. 네.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까지 해마다 관객 동원 1위를 차지했던 곳인데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70mm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과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대작 영화들을 중심으로 흥행의 대표 극장으로 자리매김했었는데 2002년 말에는 11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로 재개관을 하긴 했는데 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멀티플렉스 기세에 밀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럼 대한극장 건물은 철거되나요? 철거는 아닙니다. 문화 공연장으로 이용이 될 건데요. 대한극장 빌딩을 개조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립노모어를 수익 배분 방식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머시브 공연은 객석 경계를 없애는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고요. 네. 슬립노모어는 거기 안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5월 1일 날이잖아요. 뭐 달력상 빨간 날은 아닙니다만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직장인들은 오늘 유급 휴일이라서 잘 쉬시거나 아니면 뭐 일하시더라도 다른 수당으로 보전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근로자의 날 하루 앞둔 어제 국회에서는 용적보험을 입은 하청 노동자부터 뭐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배달 라이더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22대 국회가 꼭 해야 될 10대 과제를 조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말씀하시기를 총선 때는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의 이런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뭐 이런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이나 상시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같은 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네. 네. 비정규직 100인의 면면이 인상 깊은데요. 법에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들을 그냥 통칭하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파견법에서 이제 파견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뭐 근로시간의 장단,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이런 분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네.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뭐 최근에 언론 보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근로자의 날은 모두 유급이니까 업종과 관계없이 다 적용받게 되는데요. 근데 비정규직 10명 중 6명 가량이 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관공서 공휴일이란 유급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데가 조사했는데요. 빨간 날 유급 휴일로 쉴 수 있나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고요. 반면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하다고 해서 정말 좀 이것마저도 차별이 좀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치상 정말
네. 차이가 심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23년도 고용 형태 공시제 분석을 결과를 한 발표를 따르면요. 네. 19년도 이 비정규직 규모가 187만 명이었는데요. 23년도에는 226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21년도에는 37.9%까지 감소했던 비정규직 비율이 23년도에는 다시 40.5%까지 증가했거든요. 대기업 상황도 이런데 그보다 더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그보다 더 작은 기업에서는 통계를 안 내도 더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 겪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이제 기간제법이 이게 IMF 이후의 고용 유연성의 일환의 조치로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으니까 이게 조금 더 이상하게 변모된 게 네. 1년 단위로 2번이나 6개월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6개월씩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횡행하게 됐습니다. 이 단기 근로 계약이 너무나 유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만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해고 법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시고 계셔서 이 수습 기간 두지 않고 이 수습 계약이라는 빌미 아래서 근로계약을 1개월씩 3번 체결하든지 아니면 들어오시면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이런 법망을 피해 나가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간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는 건 맞는데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예외에서는 뭐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거나 뭐 결혼 발생으로 복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예외 적용인 규정을 정해놨는데요. 이게 조금 오래된 법이니까 우리하고 조금 실생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건데요. 고령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고령자 나이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뭐 한 65세 정도 아닐까요? 네, 뭐 65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되게 젊으시다고 아직 쟁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를 고령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네. 55세를 고령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56세 이후에는 2년 이상 일을 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그냥 계속 기간제 근로를 1년 단위로 계속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3명이 비정규직인 걸로 나타났어요. 정확히 34%가 비정규직인데요. 이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실 1년 단위로 계속 그냥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연차 가산 휴가를 적용시켜줘야 돼,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 최근에 노동부가 4월 초에 발표한 사례인데요. 이금융권 대상으로 이제 근로감독가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인 이하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 들어보면 그냥 저축은행이 뭐 기간제 근로자 학자금, 의료비, 사내 대출 지원 대상을 아예 제외했고요. 다른 곳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는 복지카드 연 50만 원과 명절 선물비 혜택을 주는데 파견 비서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카드사는 정규직에는 월 31만 원의 정신값을 제공하지만 기간제에게는 그보다 낮은 25만 원을 주거나요. 아니면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 지원하는 거 신용정보회사가 그냥 기간제는 안 준대, 그런 게 적발됐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만 이 차별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 계약직일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되고요. 파견 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에서 동일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일부 업무만 살짝 다르게 해서 차별 시정 제도를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규정해놨으니까 우리가 판례에서 이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해라.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와 범위의 책임 권한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주된 업무가 뭔지에 따라서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봐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별 시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실 이 인식 자체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고 이분은 금방 어느 순간에는 떠날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인식 자체가 조금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차별 시정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법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소개해드린 사례 역시도 이제 노동부의 기획 감독에 의해서 적발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기간제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서 이게 차별 시정 제도가 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차별 시정 제도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이 밝혀지면 그 밝히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것도 이제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 첫 번째 임금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에 차별을 두지 마라. 그다음에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다음에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 역시 그렇다면 이걸 들으면 그러면 다 차별하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이 근로나 그 근무 능력 등에 따라서 차별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 역시 사실 판단 기준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임금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능력 또는 경력에 의해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기에서 그 차별적 처우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변명 논란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모호해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뭐 판단 방법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뭐 고용 형태, 채용 조건, 방법, 절차,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 뭐 근로 조건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봐라. 이 정도만 이제 조금 크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례를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사실 정규직보다 임금의 70% 수준에 이루어지고 했다고 해요. 뭐 유럽 선진국에서는 90%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80%에 이르는데 그보다 다 낮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부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것도 차별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차별이고요. 이 차별을 넘어서 법을 위반한 거예요. 계약직이더라도 출산휴가는 90일은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육아휴직은 이제 근속 6개월 이상 이실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6개월 이상 재직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허용해야 됩니다. 네.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면 어디에 부당함을 호소해야 하나요? 요거는 이제 노동위원회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다음에 만약에 차별이 이미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 시정 명령의 종류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라든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뭐 적절한 배상 등 이런 명령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하기 전에 모아두면 좋을 자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은 본인도 보유하기는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자기의 우군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이 차별의 대상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 차별의 대상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대우받는데 당신은 나보다 이렇게
받고 못 받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 상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가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과 이분들에 대한 제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형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그 동료 근로자들의 관심도를 사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료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보 획득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자료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정부가 차별 시정 지시를 내렸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제 뭐 가태료만 정해놓고 있어요. 이제 가태료는 이행 상황, 그러니까 시정 명령 내렸을 때 먼저 이행 어떻게 할 건지 이행 상황 제출 요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 가태료. 근데 결국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이행을 내렸는데 불이행할 경우에는 요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배상 명령하는 시정 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1억 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을 과태료로 매기고요. 그다음에 뭐 근로조건 차별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정 명령 이행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차별 시정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영의 새봄의 노래. 도영의 새봄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713님. 5인 이상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나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오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 이야기가 없네요 하셨어요. 근로자의 날은 우리 근로자 한 분만 있는 사업장에서도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5인 이상이니까 더 알려드리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셨으니까 수당을 받으시는데요. 이 수당은 그 1.5배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휴일인 거니까요. 8시간까지는 1.5. 그러니까 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돼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식당은 대부분 거의 체류 시간, 실근로 시간에 1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근로자의 날 일하고 그냥 다른 날 휴무를 하나 더 가져가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그냥 하루 8시간 일했으니까 다른 날 하루 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수당으로 받으면 12시간 분치를 받잖아요. 1.5배를 해서 받으니까요. 네. 휴가로 받을 때 추가 휴무로 받을 때도 12시간치를 받으셔야 돼요. 1.5배 더 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수당 거군요. 지급에 가름한 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셔도 되겠네요. 챙겨주셔야죠. 이제 요거는 가게에서. 네. 6663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한국어학당 강사는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해서요. 고용 불안이 심한데요. 어학당 강사는 대학 시간 강사가 아니라서 강사법과 관련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대학 어학당 강사분들은 결국에는 채용한 거기에서 근로자로 봐주냐 아니면 프리랜서로 봐주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이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어쨌든 강사법 적용은 안 맞습니다. 못 받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게 3개월 단위를 무수하게 계속 체결하면 언젠가는 2년을 초과하는 순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겠지만 대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프리랜서여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해야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7315님 비정규직인데요. 회사에서 계속 계약 기간을 1년 10개월로만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순순히 계약하는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사실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 때 회사한테 저 계약 체결하기 싫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순순히 하시는데요. 네. 이분도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2년 초과의 판단은 이 새로운 근로계약 시작부터 2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제공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1년 10개월짜리 계약서를 2번만 쓰셨어도 이분은 그냥 이 계약서에서 필요 없이 그냥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셨어요. 아,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회사는 이게 유효한 줄 알고 그냥 계약 만료를 통보해 버릴 때 이분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셨으니까 부당 해고를 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리 구제를
너무나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프로그램이 런칭을 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이 코너 자체도 석 달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반응이 좋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유튜브 클립 조회 기준으로 해봤더니 청소의 원리를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역시 생활과학은 역시 청소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푸바오가 바로 뒤를 쫓기도 했었었고요. 또 오늘은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속 과학 이야기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세제는 아니지만 빨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세탁 보조제들이 있어요. 이거 바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제 이야기 저도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제는 어떤 거냐? 때를 빼는 물질입니다. 정의상 그러하고요. 섬유에 붙어있는 때를 오염물질을 떼어내려면 섬유랑 때가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 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둘 사이를 갈라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먼지를 털듯이 이렇게 턴다고 당연히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때들은요. 그래서 무언가로 녹여내서 물로 녹여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건데 가장 쉬운 건 당연히 물입니다. 섬유와 때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물 안에 집어넣으면 때와 물이 더 붙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때가 물에 녹아 나오는 거고 이런 걸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얼룩들은요 그냥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샥 하고 사라지잖아요. 물에 녹아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옷감과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보다 물이랑 더 친하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기름때인 겁니다. 기름때, 물과 친하지 않은 친유성 성분 때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빨래 방법이 뭐냐면 그냥 석유 안에 빨래를 담궈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네. 물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인 거고요. 그런데 세상에 때가요. 친수성과 친유성 두 개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중간 정도도 있고 어떤 물질은 이 부분은 물이랑 친한데 저 부분은 기름이랑 친한 부분이 한 몸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한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흙먼지가 묻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뭔가 흘렸다. 그럼 얼마나 많은 약품들이 그 안에 약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종류별로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 세제인 겁니다. 세제는 물이랑 원래 안 친한 기름을 친하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세제라고 불러요. 물과 기름을 섞게 해주는 거. 그래서 물에다 기름을 집어넣으면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그 경계면을 없애준다라고 해서 계면활성제가 기본적으로 세제다. 세제는 무조건 계면활성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누도 그래서 계면활성제다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고요. 우리 피부에 묻은 그런 기름때를 빼는 것도 비누가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그런 원리였구나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 세제 아닌 세제, 세탁 보조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빨래를 할 때 실제 세제 말고도 우리가 항상 같이 쓰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표백제 많이 쓰시고요. 네. 섬유유연제도 많이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거 써야 되나요? 뭐 어떤 걸 대신 써야 되나요? 이런 표백 성분이 실제로 세제에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표백제가 네.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따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산소계 표백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과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같이 사용합니다. 쓸 수 없는 의류가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면 표백제 정도는 거의 항상 같이 쓴다. 저는 그렇습니다. 표백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표백제가 결국 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세제는 때를 빼는 세정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라 말씀드렸고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름때가 물에 녹아나오게 하는 것이 세제인 거면 표백제는 완전히 성질 자체도 다르고 원리도 다릅니다. 원리는 색을 띠는 분자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얼룩이 있다면 이 색깔 띠는 분자를 산화를 시켜버려서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색이 안 보이게 바꿔주는 게 표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시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건 산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구조를 바꿔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표백제입니다. 그러니까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산화시킨다고 하면 태워버리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산화는 연소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뿐이에요. 산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타는 거 보면 알듯이 연소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연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녹슬듯이 그것도 산화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산소랑 결합하는 거를 산화라고 하는데 그 경우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일상생활에서 산화가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였냐면 술을 산소랑 접한 상태, 그러니까 공기와 접한 상태에서 술을 한참 놔두게 되면 식초가 돼요. 그러면서 시큼하게 변하거든요. 네. 와인 같은 경우에는 꼭 옆으로 눕혀서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르크마개가 마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탄올이 원래 산화하게 되면 아세트산이 되기 때문인 거고 이런 것들이 산화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도 마찬가지인 게 사과는 참 맛있는데 미리 까놓으면 항상 갈변돼서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 껍질을 까고 썰어 놓게 되면 이때 왜 갈색으로 변하느냐, 그게 공기 중에 산소랑 접촉을 하면서 갈색으로 변해버리면서 물성도 좀 변하죠. 약간 이상해지죠. 맛도 이상해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산화하는 겁니다. 표백제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가 갈변하는 이유를 살짝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과 안에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가 뭐 건강에 좋다. 왜냐하면 항산화제로 폴리페놀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폴리페놀도 있고요. 그 폴리페놀을 산화시키는 산화 효소가 사과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뭐 비타민 C라든가 폴리페놀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빨리 산화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질이 산화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산소랑 결합할래. 산소야 일로 와라고 하면 옆에 있다가 내가 더 좋아해 하면서 내가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그 산소를 딱 뺏어가는 물질들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화하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줘서 항산화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 안에도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 폴리페놀도 있고 이 폴리페놀을 산화시키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폴리페놀이 산화하려면 산소랑 결합을 하려면 효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썰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산소랑 접하지 않으니까 그 과육이 그 노랗게 맛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썰게 되면 사과 안에 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딱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주변에 산소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 산소가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폴리페놀들을 산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이 폴리페놀이 산화가 되면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산화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주변의 세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스스로의 몸에 있는 세포벽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들을 하나씩 공격해서 산화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갈색 색소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기에 노출됐을 때 그 부분이 좀 죽는 거는 아니지만 변형이 일어난다. 산화가 돼버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갈변이 너무 싫으니까 요즘 어떤 것도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냐면요. 갈변을 유발하는 게 폴리페놀 산화 효소잖아요. 이 활성을 뚝 떨어뜨려버린 유전자 변형 과일이 나올 정도예요. 이건 썰어놔도 갈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과를 덜 익은 과일과 함께 두면 빨리 익는다고 하잖아요. 이 원리도 궁금해지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를 갈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고 표백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산소 차단을 시켜도 되고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소 차단은 실제로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아이들 간식 같은 걸 가지고 나갈 때 밀봉하는 거 정도는 안 되고요. 공기를 최대한 빼는 방식으로 이제 진공 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 잠깐 접촉했었기 때문에 끝부분이 살짝 갈색은 되는데 그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돼요. 신기하게도 24시간 지나도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우리 어머니들이 좀 알고 계세요. 예전부터 알려졌던 방법인데 묽은 소금물에 담궈 놨을 때 한번 담궜다 빼서 갈변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설탕물에 담궈서 설탕 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에 담그면 pH가 좀 낮아져서 폴리페놀 산화효소 활성이 줄어드는데 세 개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당연한 게 아니 사과를 먹을 건데 식초에 담그거나 설탕을 묻히거나 이상하잖아요.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건 사용하지 않았었고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끓는 물에 4, 5분 정도 데치는 방법도 있어요. 온도 때문에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변성이 돼버려서 활성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 누가 끓는 물에 사과를 데쳐 말도 안 되잖아 하는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퓨레 만들 때. 정말 아기들 이유식 같은 거 그 전에 먹는 퓨레를 할 때는 이거 제대로 안 끓이면요. 잘 갈아놨는데 갈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제대로 폴리페놀 산화효소를 활성을 억제시켜 놓으면 선명하고 예쁜 색깔의 퓨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 빨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결국 표백제도 얼룩을 산화시켜 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똑같이 산화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잘 안 빠지는 얼룩이나 섬유 표면에 이제 고착될 수가 있어요. 얼룩들이요. 이거를 아예 빼는 건 어려우니까 산화시켜서 없애버리는 파괴하는 건데요. 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색깔도 색을 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산소계 표백제 락스 말고요. 락스 말고 과탄산나트륨은 색소 자체를 산화시킬 정도로 산화력이 강하지는 않고 네. 혹은 디자이너들이 당연히 산소계 표백제 넣었다가 박살나는 그런 종류의 염료를 쓸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표백제는 화학적으로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의류 중에서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실크는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실크 물빨래 아무도 안 하실 텐데 실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고요. 산소계 표백제는 두 가지 종류가 시판되고 있어요. 보통 저렴한 게 분말, 과탄산나트륨이 있고 액체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액체형은 과산화수소로 되어 있는 건데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산소 원자를 만들어서 그 산소 원자가 얼룩을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탁을 온도를 얼마로 하느냐 내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pH에 따라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도를 40도 이상 높여서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빨래가 난 줄어도 괜찮아 혹은 안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직은 빨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면이라든가 아이들 속옷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로 하면 훨씬 더 때가 잘 빠지니까 네. 4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분말형을 쓰면 정말 최고의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크는 물 세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분말형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이 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성이 그렇습니다. 알칼리성의 분말형, 그 알칼리성의 문제는 뭐냐면 동물성 섬유가 원래 알칼리성에 녹아요. 그래서 비누가 알칼리성 비누를 우리가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단백질이 녹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3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조심스럽게 세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울이나 실크는 둘 다 동물성 섬유입니다. 식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울과 실크가 전부 다 동물성 섬유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칼리성이 아닌 산성 표백제를 써야 돼요. 물 세탁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 수는 있거든요. 네.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알칼리성이 아닌 산성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표백을 꼭 해야 된다. 아 이거 명품 넥타이인데 약간 뭐가 묻었어. 하긴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산성으로 이걸 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액상형. 아까 말씀드린 액상형 표백제를 쓸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여기서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일단 세제도 당연히 중성 세제를 써야 되고요. 그냥 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그게 나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세탁해도 광이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실크는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저 거고요. 해봤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깨끗해지는데 광이 무광이 돼버리는. 네. 그런데 이제 염소계 표백제 락스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빨래할 때 일반적으로 락스를 쓰지는 않아요. 이걸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확히 정량을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 색깔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쓸 건 아니니까 락스는 일단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계 표백제 쓸 때는 빨랫감에 따라서 뭐 분말이냐 액체냐를 구분해서 써야겠는데요. 그런데 산소계 표백제는 보관에 또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산소계 표백제가 밀폐용기나 페트병에다 덜어두거나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으면 이게 밀폐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엔 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조금씩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봉했을 경우에는 분해된 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스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폭발력이 있다기보다는 무언가 가스가 가득 찬 물론 그것도 산소입니다. 가득 차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빵 하고 터지면서 크게 다친다라기보다는 그 세탁실이 엉망이 되겠죠. 그 치우려면 좀 힘들겠죠. 손에 좋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안 사용해서 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런 경우엔 그냥 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표백제의 핵심은 산화시키는 것과 구조를 바꿔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어떤 원리예요?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커다란 분자를 조각조각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해된 다음에 분해된 얼룩들이 물에 녹아서 사라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분자를 쪼개서 색을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표백제의 기능이에요. 물질을 사라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표백제는요. 표백을 시키면 돼요.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안 보이게 하는 게 표백제의 주
목적이라는 거고 그럼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이게 과학이랑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보는지 왜 색깔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요. 파란색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은 분명히 흰색 빛인데 태양빛인데 파란색을 우리는 계속 보여요. 나는 흰색 빛을 쬐는데 왜 파란색으로 보일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색을 본다는 건 그 색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망막에 시세포를 작용을 하고 여기 흥분을 시키고요. 이 망막에는 3가지 색깔의 시세포가 있어 색깔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RGB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합으로 우리가 뇌에서 색을 보는 건데 이걸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자, 빨간 색소 얼룩이 있습니다. 김치 국물이 있어요. 네. 왜 빨갛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빨간 물체는 원래 고유 특성이 빨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지.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사과가 있는데 불을 껐어요. 어두운 방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 사과는 빨갈까요? 우리 눈에요? 아니요. 그냥 빨간 걸까요? 이 사과는 빨간 사과인가요? 뭐예요? 이게 말장난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물체가 원래 고유한 색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도 빨간 사과는 그냥 빨간 겁니다. 그렇게 빨간 사과가 있다. 원래 고유의 성질이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과학적인 시선을 볼 때는 빛이랑 분리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빨간 사과라고 하지만 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빨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색깔이라는 건 사실 없다. 고유의 성질. 사과가 원래 빨갛다. 얘는 원래 빨간색이야 라는 거 원래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빛이 어떤 물체에 딱 비춰지게 되면 그 물질 자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전자들이 빛과 공명, 우리가 흔히 공명한다고 하잖아요. 공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빛과 공명을 하면 흡수하는 거고 그 흡수한 걸 또 방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로 돌아오자면요. 네. 표백제를 사용해서 어떤 얼룩 분자를 쪼개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제거는 세제가 하는 겁니다. 쪼개놓기만 하면 원래 붉은색이었던 그 분자가 색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모양이 변형돼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표백제의 원리예요. 네. 그러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옷을 걸어두면 탈색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거의 똑같은 방식이고 굉장히 좋은 적절한 예를 알려주신 건데 네. 자외선이 살색을 시킨다는 것도요. 자외선을 쬐더니 그 분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치 국물에 튄 옷이 있습니다. 식물성 색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데 면섬 위에 엉겨붙으면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방법을 알아보냐면 햇빛에 널어놓으면 없어져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널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외선 때문에 김치 국물 그 분자는 있어요. 여기 그대로. 그런데 쪼개져요. 분자들이 자외선을 받아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죄 추리 소설의 혈흔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표백제로 막 여기저기 뿌려서 탈색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철 이온 자체는 거기 있기 때문에 루미놀 반응을 일으켜서 혈흔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색을 일으키는 표백제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염 물질을 떼내는 것은 아니고 분자 구조를 바꾸어서 파괴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바꾸는 거다라는 거를 알면 훨씬 더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빨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네.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한 주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섬유 유연제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거기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빨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있고 위험한 것들도 이런 거 섞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세탁기 사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세탁기가 좋아요? 뭐 통돌이가 좋아요? 드럼이 네. 좋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그는